잠깐만요. 이 도시락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밥 제일 고맙지. 배고픈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래요. 장혜리 양 맞으시죠? 안봉만 회장님이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요? 해리의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폐지 줍던 노인에게 도시락을 나눠준 한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도 꼭 돌아갈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해리는 이미 눈을 뜹니다.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어슴푸레한 불빛이 스며들어옵니다. 18살 장혜리에게는 이런 새벽이 일상입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5시 10분. 언제나 알람보다 먼저 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할머니, 신문 배달 다녀올게요. 이불 속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70대 중반의 외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새벽에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시거든요. 해리는 할머니께 얇은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걷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해리는 낡은 패딩을 꽉 여미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 현관 앞에 세워둔 자전거에 신문 다발을 묶고 골목길로 나서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해리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요? 새벽 신문 배달로 한 달에 30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60만 원, 할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 생활비로 50만 원이 나가니까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어요. 해리야, 또 왔구나. 첫 번째 배달지인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벌써 2년째 같은 시간에 만나니까 서로 얼굴이 익숙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워요. 그러게, 해리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해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모두 차가운 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동네를 돌며 신문을 배달하고 나면 몸이 후끈해져요. 추운 새벽이지만 움직이니까 괜찮아집니다. 마지막 배달지를 끝내고 시계를 보니 7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해요. 해리야, 오늘도 수고했어. 이거 가져가. 단골 편의점 사장님이 유통기한 거의 다 된 도시락 하나를 내밉니다. 원래는 처분해야 하는 건데 해리 사정을 아시니까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해리는 정중히 인사하고 도시락을 받습니다. 이런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해리와 할머니가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씻고 교복을 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좀 야위어 보여요. 요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웃는 연습을 해요. 학교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요.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해리.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는 관절이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하시지만 늘 해리를 걱정해 주십니다. 해리는 할머니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학교에 가는 길 해리는 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해리야, 안녕. 민지야. 안녕. 모두들 해리를 좋아해요.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해리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쉽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이 벌써 2년째니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해리와 할머니는 이렇게 둘이서만 버텨왔습니다. 해리야, 대학 원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점심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시지만 해리는 애매하게 웃기만 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커녕 당장 내일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무슨 대학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선생님께 솔직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해리는 성적도 좋으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봐. 선생님의 격려가 고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대학에 간다고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오후 4시 수업이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밤 10시까지 6시간 동안 계산대에 서 있어야 해요. 손님들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가끔 까칠한 사람들도 있죠. 야, 담배 줘. 어떤 담배 드릴까요? 보면 몰라. 그냥 제일 비싼 거. 반말을 하는 젊은 남자에게도 해리는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참아야 해요.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더 큰일이니까요. 계산 빨리 해.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하지만 해리는 참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필요하거든요. 밤 10시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리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누군가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요.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늦었네요. 해리야, 밥 먹었어? 네, 할머니.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저녁밥을 거른 날이 벌써 사흘째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하지 못해요. 우리 해리 고생이 많다. 할머니가 몸이라도 성하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해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평범하지만 힘든 하루가 매일 반복됩니다. 해리는 언제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계시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반복할 해리. 아직 그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해리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는데 사장님이 평소보다 많은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내어주셨어요. 해리야, 오늘 도시락이 많이 남았네. 가져가도 되는 거 몇 개 더 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해리는 기뻤어요. 할머니와 자신 것 외에도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요. 가방에 도시락 3개를 조심스럽게 넣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지하철역 근처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어요. 8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 낡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수레에는 골판지와 신문지가 높이 쌓여 있었어요. 노인은 등이 많이 구부러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톱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수염도 나름 다듬어져 있었거든요. 해리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학교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노인이 갑자기 수레를 세우고 길가 벤치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아침 찬 공기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하느라
땀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표정이 유난히 지쳐 보였어요. 해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 노인을 보니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병이 너무 작았어요. 아마 아침도 못 드셨을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잠깐 망설였어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가방 속에 도시락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저씨, 해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아침 드셨어요? 노인은 잠시 해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해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있는데 드시겠어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거지만 괜찮을 거예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왜? 제게 그냥요. 할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배고픈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래요. 저도 할머니랑 둘이 살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저씨가 더 힘들어 보여서요. 지금 뭐라고 했나요? 그 말을 누가 그랬나요? 안복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할머니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장혜리예요. 해리. 좋은 이름이군요. 저는 안복만입니다. 해리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런데 안복만이라는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학교 가봐야 해서요. 학생이었군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해리가 학교로 향하려 할 때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리 양, 정말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 말에 해리는 뭔가 뭉클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도 편의점 사장님이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주셨어요. 해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장소로 가봤습니다. 노인이 또 거기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역시나 안복만이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리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해리 양. 네, 오늘도 도시락이 하나 더 있어서요. 어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따뜻한 밥을 못 먹었거든요. 노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해리는 도시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안복만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있긴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 같은 노인을 챙겨주다니. 해리 양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화가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해리는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받은 여분의 도시락을 안복만에게 가져다 줬고 안복만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둘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생겼어요. 안복만은 해리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해리는 학교 이야기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해리 양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돈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해리 양은 진짜 부자예요. 마음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복만의 말이 가슴 깊숙이 와 닿았어요. 해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노인은 자신을 부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해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도시락을 건네고 있는 이 노인이 실제로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해리와 안복만의 일상적인 만남이 2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둘 사이에는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특별한 정이 생겼어요. 해리 양,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아저씨.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안복만은 해리가 건네준 도시락을 받으면 항상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해리는 안복만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치고는 말투가 너무 점잖았고 가끔 사용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해리 양은 대학 진학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그렇군요. 하지만 해리 양 같은 인재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안복만의 확신에 찬 말투에 해리는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리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안복만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안 계시네. 해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안복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어디에 사시는지도 몰랐거든요. 내일은 오시겠지. 해리는 도시락을 벤치에 두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도 안복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리는 할머니께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시락 드리던 아저씨가 사흘째 안 오세요.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리야, 혹시 그분 성함이 뭐라고 했지? 안복만이라고 하셨어요. 순간 할머니가 드시던 차를 놓치며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안복만? 네, 왜요 할머니?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해리야, 그분이 정말 안복만이라고 했니? 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침실로 가시더니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어요. 상자에서 젊은 할머니와 잘생긴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해리야, 혹시 이 사람 같았니? 해리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지만 안복만의 눈매와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해리야, 이분이 할머니의 첫사랑이야. 첫사랑요? 그래. 할머니가 20살 때 만난 사람이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 할머니도 가난했지만 그분은 더 어려웠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고생하며 살았거든. 해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자신이 힘들어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지. 배고픈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거든.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슬퍼졌어요. 그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서울로 올라가셨어. 할머니도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무서웠어. 가난한 두 사람이 서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고향에 남았고 그분은 서울로 떠나셨지.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언젠가 성공해서 꼭 돌아올 테니 기다려달라는 거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리지 못했어. 몇 년 후에 내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거든. 그분이 소식도 없었고. 그럼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던 거네요. 그렇지. 50년이 넘도록 소식을 모르고 살았어. 가끔 신문에서 복만그룹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도 설마 했지. 그분이 그렇게 성공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로부터 이틀 후
해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거든요. 해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비싼 차였어요. 저 차는 누구 거지? 해리가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혹시 장혜리 양이십니까?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정중히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복만그룹 비서실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해리 양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해리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복만그룹이요? 그게 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회장님께서 해리 양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감사 인사요? 제가 뭘 했다고? 박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시락 말입니다. 그 순간 해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도시락을 주던 안복만과 이 복만그룹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혹시 안복만 아저씨가? 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해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2주 동안 도시락을 건네던 그 노인이 대기업 회장님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아저씨는 폐지를 주우셨는데 회장님께서는 특별한 이유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해리 양 할머니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요? 네. 혹시 할머니께서 안복만이라는 이름을 아시는지 말이에요. 해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할머니의 첫사랑이 맞는 걸까요? 할머니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제가 할머니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은 해리와 함께 집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정장 입은 남자를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안복만 아저씨가 실은 대기업 회장님이셨대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역시 성공하셨구나. 할머니, 정말 그분이 맞나요? 할머니는 박 실장을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박 실장이 정중히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회장님께서 장순이 할머니를 오랫동안 찾고 계셨습니다. 해리 양을 통해 할머니 소식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분이 아직도 저를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해리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어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할머니의 옛 연인과 다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50년 만에 말이야. 그날 밤 해리는 할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제가 도와드린 분이 할머니 첫사랑이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해리야.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내가 그분과 다시 인연을 만들어준 거야. 하지만 해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다음 날 오후 2시 박 실장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해리와 할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5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을 위해 특별히 화장도 하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불안해하시자 해리가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검은 세단에 탄 할머니와 해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본 적 없는 부촌이었죠. 순이 할머니, 회장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해리 양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셨거든요.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네, 평생을 잊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0분 정도 지나자 차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은 할머니와 해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와, 정말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해리가 감탄하자 할머니도 놀라셨어요. 복만 씨가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구나.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걸으며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놓쳤던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성공을 했다는 사실이 감회가 남달랐거든요.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박 실장이 인터폰으로 알리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안복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알던 그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이야. 복만 씨. 5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복만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많이 늙었지? 아니야, 순이야. 여전히 아름다워. 해리는 두 분의 재회를 보며 뭉클했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안복만이 할머니와 해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들어선 할머니와 해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천장이 높고 웅장한 공간에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벽에는 유명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앉아, 순이야. 해리도. 안복만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와 해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복만 씨, 정말 대단하게 성공하셨네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복만이 갑자기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왜 미안해 하세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빨리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야, 순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무모했어. 가난한 주제에 큰 꿈만 꾸고. 안복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고생했어. 공사장에서 막일도 하고 야간에는 청소도 하고 폐지도 주우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조그만 건설회사를 차렸지.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몇 번이나 망할 뻔했고 그때마다 순이 생각을 했지.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복만 씨.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순이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지. 안복만의 목소리에 그 시절의 고생이 묻어났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 그때서야 순이를 찾으러 고향에 갔는데 순이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복만 씨. 미안할 게 뭐 있어. 당연한 일이지. 나는 연락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안복만은 해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이 손녀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인가 봐.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왜 폐지를 주우신 거였어요? 안복만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는 마음이 복잡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폐지를 주우러 나간단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해리야, 천천히 들어보렴. 안복만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30년 전에 복만그룹을 창업했다. 작은 건설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건설, 유통, 호텔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커졌지. 해리와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변했다. 특히 내 가족들이 말이야. 안복만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말이야. 그들에게 나는 돈을 만들어주는 기계일 뿐이었어. 할머니가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린 척하기로 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인 척 연기를 한 거야. 해리는 깜짝 놀랐어요. 치매인 척요? 그렇다. 의사와 상의해서 치매 진단서도 받았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내 재산을 관리한다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래서 집을 나오신 거군요. 맞아. 그런데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아들도 며느리도 그 많던 친구들도 말이야. 안복만이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다가 해리를 만났다. 처음에는 의외였어. 이렇게 어린아이가 나 같은 노인을 걱정해주다니. 그것도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말이야. 저는 그냥, 아니, 해리야. 그게 그냥이 아니었어.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잖아. 순이가 가르쳐준 그 마음으로 말이야. 안복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다.
돈 때문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와 준 사람을 만난 거야. 그것도 순이 손녀를 통해서. 할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복만 씨,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순이야, 나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어. 사랑하는 사람도, 진짜 가족도.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박 실장, 아버지를 어디 숨겨놓은 거야? 안복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왔구나. 내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나 보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년의 남녀가 들어왔어요. 안복만의 아들 태준과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셨네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안복만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걱정? 한 달 동안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서? 그게 아버지가 치매라고 해서. 치매는 무슨 치매야? 나는 멀쩡하다. 태준과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죠. 그때 미경이 할머니와 해리를 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분은 순이야. 내 첫사랑이고 이 아이는 순이 손녀 해리다. 태준과 미경은 더욱 당황했어요. 첫사랑요? 그럼 이 할머니가. 그리고 해리는 내가 힘들 때 친절을 베푼 아이다. 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갑자기 복잡한 가족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안복만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리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준과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복만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도 마찬가지로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잘 들어. 내 재산을 해리에게 상속할 거야. 아버지,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모르는 아이에게 재산을?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모르는 아이가 아니야. 해리는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아이고 무엇보다 순이 손녀야. 할머니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복만 씨, 그건 안 돼요. 해리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순이야, 괜찮아. 해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야. 미경이 가세했어요. 아버지, 이상해요. 갑자기 첫사랑이라는 분이 나타나시고 그 손녀에게 재산을 준다니. 이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은데요? 해리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뭐예요?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나서 우연히 도시락을 주고 우연히 할머니가 첫사랑이었다고요?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할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서셨어요. 뭘 자기적이야. 우리가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 할머니,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요. 태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고요? 복만그룹 안복만 회장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해리는 억울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고요. 그것도 이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고등학생이 복만그룹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미경의 말에 해리는 더욱 위축됐어요. 사실 복만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안복만이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안복만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그만해. 해리와 순이를 괴롭히지 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 할머니가 옛날 정보를 이용해서 손녀를 시켜서 접근한 거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할머니께서 복만그룹 회장이 첫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손녀에게 시켜서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해리는 눈물이 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회장님이 성공했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럴 리가요. 복만그룹이 얼마나 유명한 회사인데. 태준이 박 실장을 향해 말했어요. 박 실장, 이 사람들을 조사해봐야겠어요. 사기 혐의로 말이에요. 사기요? 해리가 놀라서 외쳤어요. 네,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기죠. 안복만이 더욱 화를 냈어요. 누가 누구를 속였다고 그래. 해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요. 뭐라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래. 증거는 많아요.
첫사랑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손녀를 보내 접근시킨 것, 의도적으로 도시락을 주며 호감을 산 것, 그리고 거액의 상속을 받으려고 한 것. 해리는 무서웠어요. 정말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안복만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아버지. 태준이 급하게 달려갔지만 안복만은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회장님. 박 실장이 급하게 달려갔고 해리와 할머니도 놀라서 안복만 곁으로 갔어요. 복만 씨,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안복만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안복만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순이야, 미안해. 이런 꼴을.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태준과 미경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또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치매 연기하셨잖아요. 해리가 화를 냈어요. 이런 때까지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박 실장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안복만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는 안복만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복만 씨, 정신 차려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해리도 울면서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된 안복만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오고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복만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리는 안복만이 걱정됐어요. 자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박 실장이 해리를 위로했어요. 해리 양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오셨거든요. 하지만 태준과 미경은 여전히 해리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어요.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이 할머니와 손녀가 아버지를 조종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흥분하신 거죠.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첫사랑이라는 얘기하면서 호감 사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1200억 원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배고픈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복만 씨는 제 첫사랑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성공하신 줄도, 이런 큰 회사 회장님인 줄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 세상에 복만그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경의 차가운 말에 해리는 절망했어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태준과 미경이 동시에 외쳤어요. 회장님께서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해리 양에게 전 재산의 80%를 상속한다는 내용으로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럼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회장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리는 이 모든 상황이 무서웠어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해리가 말하자 태준이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유언장은 작성됐으니까요. 법정에서 해결해야겠네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유언 무효 소송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주장하겠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와 손녀가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해리와 할머니는 절망적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날 밤 해리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 붙잡고 울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해리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것 같구나.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복만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리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안복만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도 매일 병원에 나와 안복만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복만 씨, 빨리 일어나세요. 해리가 매일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안복만은 반응이 없었어요. 병실 밖에서는 태중과 미경이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와 손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뒷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사전에 복만그룹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해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해리 양, 잠깐만요. 학교에서 나오는 해리를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복만그룹 상속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회장님이 누군지 몰랐나요? 할머니의 첫사랑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해리는 무서워서 기자들을 피해 도망쳤어요. 하지만 집까지 따라오는 기자들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재벌 상속 노린 치밀한 계획, 할머니 첫사랑 이용한 의혹. 기사에는 해리와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가득했어요. 해리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해리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해리 양 변호사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변호사요? 네, 회장님의 변호사이신 김 변호사님입니다. 유 원장과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세요. 해리와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은 해리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들어간 회의실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회장님의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무효 소송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회장님께서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에서 유 원장을 작성하셨거든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다만 문제는 여론입니다.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리 양의 순수한 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회장님의 과거 관계도 입증해야 하고요. 할머니가 손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꺼내셨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뭔가요? 복만 씨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저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50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김 변호사가 편지들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회장님의 필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해리와 할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안복만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순이야, 해리야, 복만 씨, 정말 깨어나셨네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안복만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순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깨어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안복만이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리야, 고생 많았구나. 내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지? 괜찮아요, 회장님.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태중과 미경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정신이 드셨나요? 그럼 멀쩡하다. 아버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날리고 유 원장 문제로 법정 다툼도 벌어지고 있고요. 안복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법정 다툼? 네, 저희가 유언 무효 소송을 냈어요.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안복만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객관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첫사랑의 손녀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내 돈을 누구에게 주든 내 마음 아니야?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 할머니와 손녀가 처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또 그런 말이야. 우리가 언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 할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안복만이 일어나려고 하자 의사가 말렸어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는 괜찮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안복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준아, 미경아. 유언장 무효소송 당장 취하해라.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이미 시작된 일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의심스럽다고? 그럼 내가 직접 증명해주지. 안복만이 박 실장을 불렀어요. 박 실장, 기자회견을 준비해라. 내가 직접 모든 걸 설명하겠어. 회장님,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다. 순이와 해리가 억울한 소리 듣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해리가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아요. 저희는 참을 수 있어요. 안 돼, 해리야. 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줬는데 이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지. 안복만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이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야. 해리가 만들어준 운명 말이야. 복만 씨, 나는 해리에게 내 재산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아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도와줬거든. 태준과 미경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내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니까. 며칠 후 안복만은 약한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해리와 할머니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복만그룹 안복만입니다. 오늘 제 유언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혜리 양과 장순이 할머니는 완전히 무고하다는 점입니다. 안복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해리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는 제 첫사랑이 맞습니다. 안복만이 오래된 편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50년 전 제가 순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필체 감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평생 순이를 잊지 못했고 해리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복만이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리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야말로 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어요.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안복만이 직접 나서서 해리와 할머니의 무고함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도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재벌 상속받을 정도로 착한 일이었나? 해리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어떤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의심스럽게 바라봤거든요. 해리야, 정말 몰랐어? 복만그룹 회장인 줄? 진짜 우연히 만난 거야? 너무 신기하다. 1200억 원이면. 와, 상상도 안 돼. 해리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해리는 할머니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과 미경은 변호사들과 함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만그룹 안복만 회장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개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태준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재판장님, 안복만 회장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치매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장혜리와 장순이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과거 정보를 이용해 감정적으로 조종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안 회장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해리 양의 순수한 의도를 증명할 증거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해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장혜리 양, 안봉만 회장님이 누구인지 정말 몰랐습니까? 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복만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 있지만 안봉만이라는 이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 도시락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태준 측 변호사가 재반박했어요. 하지만 장혜리 양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도운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안봉만이라는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셨으니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복만 씨가 그렇게 성공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복만그룹은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정말 모르셨을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어요. 저는 신문도 잘 안 보고 TV도 뉴스 정도만 봐요. 복만그룹이 그렇게 큰 회사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때 해리 측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50년 전 안봉만 회장님이 장순이 할머니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 안 회장님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지가 법정에서 낭독됐어요. 순이야, 나는 서울에 가서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기다려줘. 나는 언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가르쳐준 그 마음을 잊지 않을게. 편지 내용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안봉만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또한 이것은 해리 양이 평소 어떤 아이였는지 보여주는 학교 기록들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해리는 저희 반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아이예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몸이 아픈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자신도 아르바이트로 힘든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편의점 사장님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해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을 버리는 대신 가져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나요?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 실장이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회장님께서는 해리 양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나요? 자신의 재산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박 실장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해리 양을 만나기 전에 하신 말씀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안봉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 실장, 나는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태준과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돈만 바라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판사가 다시 해리에게 물었어요. 장혜리 양, 이 모든 재산을 정말 받고 싶습니까? 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처음부터 그런 큰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저씨가 건강하게 지내시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럼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포기는 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가 받게 되면 그 돈을 저 같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겠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굶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해리의 말에 방청석에서 감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원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에요.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태준이 해리에게 다가왔어요. 해리 양, 정말 그런 마음이었나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태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의심했나 보네요. 미경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해리 양이 정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아버지 선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리는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할머니와 함께 안봉만을 면회했어요. 회장님, 재판에서 제가 잘했을까요? 해리야, 너는 정말 잘했어. 내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거야. 안봉만이 해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야. 해리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판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 진실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해리는 할머니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봉만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해리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기립.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복만그룹 안봉만 회장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해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도 해리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봉만 회장의 정신 상태와 장혜리 양의 의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법정에서 제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안봉만 회장의 치매 연기는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으며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됩니다. 태준과 미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둘째, 장혜리 양과 장순이 할머니의 접근이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0년 전 편지와 다수의 증인 진술을 통해 순수한 우연의 만남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해리는 가슴이 뛰었어요. 좋은 소식인 것 같았거든요. 셋째, 장혜리 양의 평소 행동과 성품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증언을 통해 해리 양이 일관되게 타인을 돕는 선량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안봉만 회장의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하며 장혜리 양에 대한 상속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해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긴 거였을까요?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진 장혜리 양의 숭고한 정신과 안봉만 회장의 깊은 뜻을 높이 평가하며 이 상속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해리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봉만이 휠체어에서 해리에게 다가왔어요. 해리야, 축하한다. 이제 너는 정말 부자가 됐어. 회장님,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해리를 안아주셨어요. 해리야, 정의가 승리했구나. 그때 태준과 미경이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해리 양, 축하해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부터 의심부터 했네요. 미경도 고개를 숙였어요. 해리 양 같은 좋은 아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부끄러워요.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희 자신이 말이에요. 태준이 안봉만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태준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해리를 잘 도와줘라. 6개월 후 해리는 해리 나눔 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해리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어요.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도 재단 일을 병행했거든요. 해리 양, 오늘 장학금 신청자가 50명 더 늘었어요. 직원이 보고하자 해리는 기뻤어요. 정말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매주 토요일마다 해리는 처음 안봉만을 만났던 그 벤치에서 도시락 나눔 봉사를 이어갔어요. 이제는 안봉만과 할머니,
그리고 태준과 미경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도시락 한 개 나갑니다. 해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포장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번에는 제 돈으로요. 안복만은 해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해리야, 진짜 부자가 뭔지 이제 알겠지?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할머니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해리야, 할머니가 복만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너 같은 훌륭한 아이를 볼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왔어요. 해리가 도시락을 주려고 하자 아이가 말했어요. 누나, 저도 나중에 누나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해리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물론이야. 내 마음만 따뜻하면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안복만이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순이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해리가 대신 이뤄주고 있구나. 그러게요, 복만 씨. 해리는 정말 우리의 자랑이에요. 1년 후 해리 나눔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어요. 수많은 어려운 아이들이 해리의 도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리는 대학 졸업 후 재단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어느 날 해리는 안복만과 할머니와 함께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해리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야. 내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거든. 안복만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얻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해리야, 내가 그걸 보여줬어. 해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을 얻었거든요. 태준과 미경도 이제는 해리를 진심으로 아끼게 됐어요. 해리의 순수함에 감화되어 자신들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거든요. 해리야, 우리도 이제 알겠어. 아버지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말이야. 돈은 쌓을 수 있지만 내 같은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 해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요.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어요. 해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해리는 벤치에서 마지막 도시락을 포장하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배고픈 사람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복만과 할머니가 해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도 해리의 순수한 마음도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해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해갈 것입니다. 진짜 부자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함께 해주세요.